네, 여러분 그럼 샌드 동북아 국제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사회는 최경희 샌드 연구소장님과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최경희 소장님께서는 2001년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셨고요. 또 한국에서 한양대를 졸업하시고 일본 시즈오카 현립대학에서 석사, 도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북한 이데올로기와 체제 연구 및 동북아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계시고 이 행사를 헌신적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이기태 박사님께서는 일본 게이오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통일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샌드 연구소 법인 이사로 동북아 국제포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는 무대를 최경희 소장님께 넘겨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권운영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북아 국제포럼 동북아 전략 환경 변화와 한반도 통일의 길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경희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드린 바와 같이 북한을 경험하고 또 중국의 텐징 외국어대학의 그 겸임 교수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 10년 동안 이제 유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한의 이제 여러 가지 한반도의 안정과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적 이런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동북아 국제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내용들은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안보라면 보수적 측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현상들을 다 배제하고 벗어나서 이 공간에서는 정말 학문적인 이런 논의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제들이고요. 특히 이제 북한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방향이며 과제인 그 통일을 하기 위해서 북한 경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주로 다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북아 안보 환경,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또 주제 논의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요즘 최근에 북한이 특히 올해 들어서 전술핵 전략핵을 막 혼돈해서 사용하면서 굉장히 실전 배치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마냥 수십 년간 북한 핵을 바라보면서 정말 육자회담도 하고 경수로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는 모색해왔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무엇을 했나 싶을 정도의 이런 결과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이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이제 남북 핵 군축을 위한 4단계 전략 이런 부분들도 논의되도록 합니다. 자,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은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서울대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이시며 또 서울대의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이신 이제 김병현 교수님께서 북한 경제발전 전략과 통일 이를 주제로 발표하시고요. 또 한국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계시고 애정을 갖고 계시고 또 한반도 문제를 해외에서도 전문가로 정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 분이신데 게이오 대학의 한반도 연구센터 센터장이신 니시노 주니아 교수님께서 동북아 환경 변화와 이제 한일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님께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관련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런 이슈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병영 교수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오늘 짜여진 프로그램 보니까 매우 알찬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 쪽을 말씀을 드리고 니시노 준자 교수님은 외교, 국제관계 쪽, 그다음에 정선장 박사님께서는 안보 쪽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또 그리고 어찌 보면은 플랜 A, 플랜 B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접근법들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북한 경제 쪽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북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가 아마 비핵화 또 통일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논의됐던 것이 북한 경제 개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주제를 다룰 텐데요. 사실은 이 주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통일하는가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 주민 문제 아니겠습니까? 즉 아까 전에 김준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 생각하면 이 21세기에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번영 기회를 박탈당한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경제 문제가 바로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 주민의 후생을 증가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 이 경제 개발이 왜 중요한가를 가장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경제 쪽은 어떤 면에서는 이 북한과 남한이 덜 싸우는 부분입니다. 경제 개발 쪽은 핵 문제 또 통일 문제는 이 남한과 북한의 이익이 혹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제 쪽은 덜 그런 부분이겠죠. 저는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제재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이 경제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마 김정은은 비유하자 그러면 지금 핵을 쥐고 캄캄한 동굴 속에 앉아있는 국민 같습니다. 영구적으로 북한이 비핵화하려면 이 동굴 속에 빛이 비추어야 되는데 그것은 핵을 가지 않더라도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북한이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전망이 가능할 때 비핵화도 되겠죠. 그러면 그런 전망을 주는 것이 바로 저는 북한 경제 개발 전략 같습니다. 김정은이나 북한의 정책 결정자가 들어보고 이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판단할 때 저는 영구적으로 비핵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보면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국내에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 또 우리 여론 또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북한 주민들 또 김정은에게도 저는 좀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근데 북한 경제 발전 그러면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체제 이행을 공부했는데 이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세 가지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 풀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저개발국에서 성장하면서 소위 추격형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 숙제를 푼 거죠. 근데 북한은 세 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저개발국이니까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추격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북한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체제 이행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체제 이행을 잘하거나 또 성장을 빨리 하면 남북 경제 통합이 필요합니다. 즉 경제 통합, 체제 이행, 추격형 성장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되는 과제를 북한이 안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푼 케이스는 없습니다. 이 독일만 보더라도 독일은 통일됐을 때에 이 저개발국이 아니기 때문에 동독은 추격형 성장은 필요 없습니다. 체제 이행과 이 동수독 간의 경제 통합이 필요했죠. 중국은 추격형 성장이 필요했고 체제 이행이 필요했지만 통합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숙제를 풀어야 되고 이것은 그동안 어떤 경제도 경험하지 못한 중첩적인 과제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러면 이 경제 통합이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는
아마 지금 동북아 안보 전략 환경이 변화한 것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블록 아니겠습니까? 즉 지금 중국과 뭐 러시아, 북한이 밀착되고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우리 가치를 같이 하는 국가들 미국, 일본, 한국 또 유럽 해서 함께 이 뭉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 북한 문제가 들어오려면은 어찌 보면 남한과 북한이 이익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 블록화된 이 전체적인 세계 질서 가운데서도 이거는 다 동의 가능하다 하는 화두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렵다 보여집니다. 중국도 동의하고 러시아도 오케이 그러고 미국이나 일본도 유럽도 환영할 수 있는 게 뭘까? 또 북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게 경제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북 경제가 모두 혜택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영구적 비핵화에 기여할 수 있고요. 북한은 영구적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핵을 가지 않은 채 살 길을 확인하고 그 길이 열렸을 때 아마 영구적 비핵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 북한 경제가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게 되면 핵을 더 이상 개발할 요인이 없겠죠. 즉 핵을 개발하거나 사용하게 되면은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고립되거나 경제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통일과는 더 바람직한 길도 이걸 생각합니다. 먼저 효과를 보면은 경협을 하고 경제를 통합시키려면은 이 통합이 한국 경제 성장률의 연평균 0.5%포인트 추가 성장 여력이 있습니다. 즉, 이 통합이 없이 남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보통 한 1%, 2% 정도라 그러면 이 남북 경제가 통합이 되면은 거기에 0.5%포인트를 추가해서 1.5%포인트 혹은 2.5%가 되는 거죠. 한 1년에 일자리가 한 3만 개에서 5만 개까지 더 만들어집니다. 즉 북한 문제는 잘 풀면은 소위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북한 경제 개발을 우리가 이 부담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면 이것은 우리에도 큰 혜택이 되고 북한은 물론입니다.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은 이 경협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정치 통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게 플랜 A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지 못할 때 플랜 B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통일을 나눈다 그러면 이 점진 통일과 급진 통일인데 급진 통일은 이 독일처럼 경제 통합과 정치 통일을 동시에 일하는 경우고 점진적인 통일은 경협을 하고 경제를 통합시키고 통일로 가는 것이는 플랜 A라 생각합니다. 플랜 B는 밑에 것인데 이건 준비하는 거죠. 또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 플랜 B는 이 프리페어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플랜 A는 정책으로 퍼스우하는 겁니다. 추진하는 거죠. 이 차이를 저는 좀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플랜 B가 왜 플랜 B냐? 코스트입니다. 결국 이 동독이 서독과 통일된 이후에 서독이 동독에 준 보조금 규모가 우리 한 하루 한 3,000조 원 됩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물가기 때문에 지금 물가는 더 올라왔겠죠. 근데 사실은 독일이 이 통일 과정에 쓴 비용보다 아마 남한은 북한이 더 많은 돈 써야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인구 비가 서독이 통일 독일에서 80%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독 주민 4명이 동독 주민 1명을 부양하는데 이 남한과 북한의 인구 비를 보면 남한 주민 2명이 북한 주민 1명을 부양하는 거죠. 근데 부양해야 되는 인컴의 갭도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서독은 동독의 1인당 GDP가 서독의 30%. 그런데 지금 북한의 GDP는 1인당 GDP는 $1,000가 안 되거든요. 그 남한의 3%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남한 주민 2명이 북한 주민 1명을 부양해야 되는데 부양해야 되는 인컴 갭도 매우 크겠죠. 이게 코스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수님이 전공이 체제 이행이니까 정책을 잘 세워서 이런 통일 비용 없이 급진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 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갑자기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는 생산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남한의 제품들이 북한에 가겠죠. 즉 북한 물가 수준이 급등합니다. 근데 소득은 지금 북한의 가구당 소득이 중위 소득이 40불 정도입니다. 한 달 소득이. 그 40불로 어떻게 생활합니까? 4인 가족이.
생각을 못하죠. 근데 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보조를 해야 되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인감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갑자기 통일되면 나타나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아무리 좋은 정책을 쓰더라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급진 통일되더라도 이 북한 주민 넘어오지 못하게 막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것은 요즘 국제사회의 질서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총을 들고 북한 주민 못 넘게 막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뭐 그러면서 그동안 통일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겠습니까? 결국 이게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넘어올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코스트겠죠. 그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이제 경제 위기를 보면서 이런 걱정까지 됩니다. 사실은 이 공부를 하는 게 걱정을 많이 하는 지름길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위기 상태에서 만약에 북한이 매우 위험해지면 아마 남한의 환율이나 금리가 견딜 수 있을까? 즉 지금 환율이 1대 한 1,400 정도라 그러면 앞에 앞자가 2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금리 올리면 가계부채 또 우리 기업부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타이밍도 문제예요. 따라서 저는 급진 통일은 준비를 하고 이 점진 통일을 퍼스하자, 추진하자 그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제적인 통합 과정을 가장 잘 보여준 예가 EU 유럽연합 통합 과정입니다. 물론 유럽연합 과정이란 것이 남북한의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럽 국가들은 다 시장 경제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북한은 지금 독재, 권위주의 체제에다가 시장 경제가 아닌 사회 체제니까요. 이걸 바꾸어 가면서 통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이 뭐냐? 즉, 첫 번째는 아마 남한의 물건들이 북한에 가기 전에 북한 물건들이 남한에 오는 거죠. 우리가 관세를 붙지 않고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남한 물건들이 북한도 가고 그 다음에 남한 자본이 북한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유럽 연합의 유로존처럼 남북 화폐를 통합시키라고.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마 재정까지 통합되면은 그거는 정치 통일입니다. 즉 한 나라의 재정을 통합한다는 것은 이 정치고 단일 주권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럽 통합과 남북 통합은 근본적인 문제가 제도의 차이, 그 다음에 경제 발전 단계의 차이겠습니다. 즉 남한의 일당 국민 소득은 35,000불이고 북한은 800불 정도인데 이게 이제 통합되는 게 참 어렵겠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 두 개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이제 왜 경협을 해야 되는가? 자, 많은 분들이 경협을 해야 되는 이유를 비핵화를 해서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순서가 잘못된 걸 생각합니다. 자, 북한이 경협을 먼저 하고 제재를 풀고 비핵화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이 북한의 노림수에 빠지는 하수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럼 경협이 필요하냐? 이 경협을 해야지만 이 북한의 시장 경제 제도가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 뿌리 낼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은 이 경협을 목적 지향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동안 경협은 카테고리를 정해서 경협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 좋은 경협, 나쁜 경협이 있어요. 전문가 보면은 어떤 경협은 어디로 들어가서 누구에게 이걸 주고 이것이 정권에 미치는 영향, 북한 주민의 혜택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좋은 경협을 하고 나쁜 경협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경협도 좋다, 나쁘다는 아주 원론적인 원칙인 논의에서 벗어나서 어떤 경협을 할 것인가, 어떤 경협을 하지 말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 공유 사업입니다. 즉 북한의 캄캄한 동굴에 있는 김정은 정권의 햇빛을 비춰주려면 결국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단계에 따르더라도 우리 남한은 북한의 그 팩트, 올바른 사실을 많이 알리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말씀이죠. 그래서 북한 주민, 특별히 이 북한의 관료들이나 또 김정은 스스로도 그 새로운 시각의 사기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지식 공유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비핵화야 개혁 개방에 따른 경협의 전전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했고요. 하지만 경협의 가능성도 있지만 한계도 있겠죠. 특별히 경협 그러면 개성공단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남북이 급속도로 경제 통합이 되면 개성공단은 10년은 못 버틸 겁니다. 저임금 기반의 개성공단은 인건비로 경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개방되게 되면 임금이 급속으로 올라갈 거예요. 또 북한의 환율이 절찬될 겁니다. 즉 개성공단식의 이 저임금 기반의 특구는 사실은 북한이 개혁 개방 안 하면 오래 가지만 개혁 개방 하면은 빨리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런 특구는 시한부 특구입니다. 오히려 저는 좀 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핵까지 포기할까 말까 생각할 정도로 어트랙티브한 경협이라는 것은 북한의 단번 도약이 되는 경협 아니겠습니까? 그런 발전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가장 큰 제약 조건은 이 북한 인적 자본입니다. 즉 과연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을 고용했을 때에 북한 주민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겠죠. 그런데 인적 자본 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잘 안 될 거라 보여집니다. 특별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남한의 삼성전자가 북한 가서 대규모 투자를 했다. 근데 거기 일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문제겠죠. 즉 남한의 자본 기술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북한 주민의 인적 자본이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자, 이런 본격적인 북한 개발 전략을 가동시키기 전에 저는 이게 북한 주민의 인적 자본 역량을 키워야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아마 NGO나 우리 시민사회에서 하는 소형 경영 같아요. 즉, 이 북한 주민과 일대일로 만나서 그분들의 지식을 전수하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길러주고 하는 것들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도로 닦아주고 인프라 갖춰주면 좋겠다는 거지만 그거는 나중에 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북한 주민의 인적 역량을 배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협이 좋으냐? 이 목적 지향적인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하는 경협이냐? 북한 주민의 인적 자본을 증가시키느냐? 북한 시장화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경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 볼 때 어떤 분들이 말씀하는 경협 중에서 인프라 깔아주는 거,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왜냐하면 인프라 깔아주는 것이 북한 인적 자본 배양에 얼마나 도움되겠습니까? 물론 북한 시장화만 도움되겠지만 뭐 그게 큰 문제는 아니겠죠.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로 위를 달릴 또 기차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북한에 효율적인 사회기업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같이 다 추구하는 국유기업들이 뭘 만들어서 기차 위에 싣겠습니까? 도로 위에 달리겠습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것은 북한의 시장이 더 편만해져서 이 사유기업들이 생겨나고 또 북한 주민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더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경협을 새롭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아주 낙관하지 않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의 시장화라는 것은 어떤 사회주의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아주 유니크한 시장화가 있습니다. 제가 소련의 그 비밀문서 보관소에서 그 문서를 보니까 예전 소련에서도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불법적인 거겠죠.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련 가계 소득의 그 시장 소득의 비중은 한 16% 정도였습니다. 즉 100 중에서 16%를 시장 활동을 통해 벌었어요. 그러니까 뭐 장사를 하거나 이 본래 사회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그만 뭐 기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북한은 얼마나 시장 비중이 크냐? 가계 소득으로 보면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70%가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데 90% 해도 관이 아니에요. 이만큼 시장 소득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회주의 체제는 전혀 없었고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시장 활동하게 되면 의식이 바뀝니다. 또 시장은 누룩 같아서 제도를 부식합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그동안에 고날 행군 이후에 그래야 될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걸 잘 활용하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제 북한에도 비공식 사유화가 조그만 기업들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고깃배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사유가 많이 됐습니다. 본래는 고깃배도 국가가 소유되는데 기관에 돈이 없으니까 파는 거죠, 개인들에게. 그럼 개인들이 그걸 사서 이 고기를 잡아서 이제 시장에 팔기도 하고 수출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그런 제재 품목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시장이 커지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돈을 버는 주민들 혹은 밀수한 사람들, 외화벌이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거죠. 관료들은 눈을 감는 거죠. 그래서 조그마한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걸 더 밀어붙이게 되면 이 관료와 시장 사이의 정경유착이 아니라 관경유착이 북한의 사회를 촉진하고, 시장 경제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유와 자유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추동하게 되면 아마 그 제도적인 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열릴 것이라는 것은 너무 과감한 말씀이고요. 이제 그래서 경협의 그 종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경협과 동시에 체제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 두 과정은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갑자기 북한의 체제행을 할 수도 없고 또 갑자기 남북 경제가 통합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남한과 북한의 경제의 차이 때문에 이 통합까지 엉클어지거나 아니면 남한이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제 이행과 이 통합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추격형 성장할 때 아마 김정은 생각은 핵이 없으면 불안하겠죠. 하지만 알을 사실은 핵을 쥐게 되면 경제는 끝난 겁니다. 저는 핵을 쥔 북한이 경제 개발 안 되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미국 또 유엔 체제는 안 풀리겠죠.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와주겠지만 그걸로는 북한 경제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연명은 되겠지만 성장 못할 거예요. 핵을 쥔 북한의 미래는 매우 암울합니다. 제가 김정은 만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 만나실 수 있을까요? 만나시면 꼭 그렇게 말씀 전해주세요. 새로운 길이 있다. 21세기형 북한 개발 전략이 있다. 그게 뭘까? 저는 거꾸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경제 발전 그러면 우리가 성장했듯이 처음에는 경공업하고 그다음에 중화공업하고 첨단으로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거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고 김정은한테 신발부터 만들고 옷부터 만들어 팔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 북한의 저개발의 이점이 생각합니다. 저개발이라는 것이 이점이 있는 거죠. 뭘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점입니다. 사실 남한은 경제 발전의 기회는 있습니다만 활용 못하는 것이 이 기득권 싸움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요. 또 우리는 지금 경제 발전 과정에서 환경을 많이 오염시켰습니다. 북한은 가장 탄소 배출량이 적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경제 발전 안 돼 있으니까요. 근데 21세기 가장 희소한 재화가 뭐겠습니까? 물거리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청정 환경 생각합니다. 이 청정 환경을 가장 잘 갖춘 곳이 북한입니다. 어떤 면에서. 공장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북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21세기에 개발하자. 가장 북한이 갖고 있는 이점을 활용하는 개발인데 그것은 아마 북한을 동아시아 알프스로 만든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도 와서 살고 싶고 남한 사람도 살고 싶거나 관광하고 싶고 전 세계가 오고 싶은 곳. 이 동아시아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환경 오염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아있는 이 북한이라는 열리지 않은 이 저개발 환경을 활용해서 이 산림 기반으로 이 산림과 동시에 다른 사업들 결합을 시키고 뭐 산림 관광이라든지 뭐 관광 의료라든지 결합시켜서 뭐 DMZ 그다음에 원산, 금강산, 개마공원, 백두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GDP 한 15% 정도는 이런 산림 기반형으로 성장 가능하겠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이점입니다. 이게 관광 기여도 태국 12%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크게 말하면 신금수광산 같습니다. 북한이 21세기에 청정 환경을 유지한 상태에서 남북 경제가 통합이 되고 또 남한에서는 테스트해 볼 수 없는 기득권 싸움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북한에 적용해서 해보자 생각합니다. 이게 그림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3P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보면 우리 대북 정책이나 또 경협 이런 것들이 무조건 경협, 무조건 반경협이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북 정책이라 말할 때 이 퍼스펙티브, 어떤 시각에 접근할 것이냐, 큰 시각에 조망하자. 두 번째는 퍼포스, 목적을 위한 거죠. 북한의 체제 이행, 북한의 경제 발전, 북한 주민의 후생 증가, 시장화 촉진. 그 다음에는 계획을 세우자. 이 플랜 해서 이 퍼스펙티브, 그 다음에 퍼포스, 플랜 이런 3P를 대북 정책의 폴리시에 근간 삼자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십 년간 북한 경제를 연구해 오시면서 노심초사 하셨는데 아마 가장 그 중에 값진 이런 참신한 재원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북한의 이제 경제 얘기만 따로 하기에는 굉장히 또 이제 부분적이고 또 교수님께서 체제 이행과 관련해서 연관선상에서 이제 경제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가장 새롭게 다가왔던 점이 기존에는 이제 북한과 이제 기존 정부에서도 북한 경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때 특징은 인프라 구축이었어요. 근데 인프라 구축보다는 지금은 소비재에 더 중점을 두고 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먼저 이제 추동력을 확보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신하고 또 조개발이라는 또 제로 상태에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그걸 활용해서 이제 산림 환경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관광객 유치 관광 산업을 조성하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굉장히 참신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100% 공감하고요.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역시도 이제 뭐 어떤 정답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경제와 이제 곧 이제 안보에 대해서도 발표 있겠습니다만은 경제와 안보를 희생하면서까지도 핵을 개발했죠. 교수님께서 이제 핵을 갖고 있는 한 이런 경제 발전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제 좀 더 깊이 이렇게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화가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시장화를 굉장히 많이 추진했죠. 2003년에 어쩔 수 없이 종합시장 제도화를 해놓고 이제 수십 년간 이제 이렇게 시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장이 가동되면 변화가 된다. 이런 기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지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함축해서 김정은 시대 10년을 총화하라고 하면 혈통국가 제도화로 변화된 것 아닌가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식을 하도록 이제 가르침을 주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니시노 주냐 케이오대 한반도 연구센터 센터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개요대 니시노 중야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최경희 소장님을 비롯한 샌더 연구소 여러분에게 5주년 축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가 평소부터 존경하는 김병영 원장님 그리고 정선재한 박사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맡고 있는 개요대 원래는 현대한국연구센터였는데 올해 4월에 한반도 연구센터로 개명함으로써 지금 한반도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짧게 발표를 하고 또 토론 시간에도 질의응답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와 한일 협력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일단 말씀드리겠는데요.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일단은 현재 한일 관계 혹은 한일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국제 환경, 동북아 안보 환경이 상당히 한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엄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원래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다가 또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터져가지고 상당히 국제 정세가 한일 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국의 근내 정치가 한일 협력을 어떻게 보면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장애 요인으로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은 또한 놓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인은 양국 정치 리더가 강력한 리더십, 높은 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돌파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기시다 정부도 그렇고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를 봤을 때는 협력의 여지가 상당히 외교 공간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데 국내 정치는 여전히 그걸 허용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세 번째 포인트는 한일 협력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으나 여전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 한일 관계가 외교 관계이면서도 상당히 국내 정치 문제화가 돼버렸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그 경향이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일 협력을 일단은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일 협력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공통의 위협으로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위협 인식이 일치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경계심을 한일 양국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공통의 위협으로 인해서 지금 한일 안보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통의 위협도 있지만은 공통의 이익을 찾는 작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또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걸 전체로 해서 이제 발표에 들어가겠는데요. 일단은 그 일본 여론 동향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금 어떤 그 외교 안보 정책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일본 제가 주로 뭐 일본에서 온 사람으로서 일본 정부, 일본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을 바탕으로 하면은 어떤 협력이 바람직하고 어떤 협력이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 여론에 관해서는 한국과의 조금 비교해 보면 조금 또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갤로 NPO 일본의 단체인 갤로 NPO하고 그 동아시아 연구원 한국의 동아시아 연구원이 매년 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3년 이후에 계속 한일 관계에 대한 상호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20년 이후에 조금씩 개선돼 가고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분들이 이 한일 관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불행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항상 복잡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반면으로는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과거 10년 동안에 한국에 대한 감정이 급속하게 악화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그 한국에서는 언제든 항상 일본에 대한 복잡한 심정이 있는가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다가 이제 과거 10년 동안 한국에 대한 너무나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임식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한일 관계 회복해야 되는가,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물었을 때도 한국 여론은 그렇다라는 비율이 많은가 하면은 일본 여론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비율도 일본 국민이 한국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고 물론 뭐 잘 모르겠다라는 일본 측의 대답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한국 여론에 비해서 일본 여론이 한일 관계를 보는 현 시점에서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조금 더 냉랭하고 차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중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한국 분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 이익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많이 답변을 하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뚜렷한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웃 나라시니까. 뭐 지내야지 이런 정도의 인식이 현재 일본에서는 지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기시다 정부가 출범해서 1년 지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 지났습니다만은 한일 신정부 하에서도 한일 관계가 개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본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 관계가 외교 문제이면서도 국내 정치 문제이다 보니까 물론 윤석열 정부는 한국 국내 민심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또 반면으로 기시다 총리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보다 더욱더 일본 근내 여론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여론조사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함으로써 윤 정부가 한일 관계에 대한 그 개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또한 기시다 정부 그리고 일본 국민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기시다 정부가 되도록이면 허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전향적이지만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아소 상이 이 아소 전 정리가 여기에 온 것도 그러한 그 한일 관계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도 보이고요. 그리고 뭐 빠르면 아마 이번 주 말쯤에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러한 노력이 이 기시다 정부로서는 나름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의 소신 표명 연설에서도 작년까지는 그냥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그냥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라고만 했는데 올해 10월 소신 표명 연설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과제에 있어서 함께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시다라고 조금 더 한국에 대한 그 입장, 협력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위지 그런 거를 연설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정부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그 기시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앞으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가를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같은 그 10월 3일에 소신표명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가 외교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다시 확인해 본다면은 기시다 정부가 신시대의 리얼리즘 외교를 전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 일본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유일한 G7 국가로서 이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상당히 외교안보 정책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보시면은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일본은 지금 국가안보 전략 문서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새로운 문서가 발표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가안보 전략 문서와 아울러서 방위 대강 그리고 중기 방위 계획, 그 소위 그 안보 3문서 세 가지 문서를 다 개정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방위력을 또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안보 문서 개정 작업 중에서 특히 한국에서 아마 많이 이 관심을 가지게 될 부분은 소위 그 반격 능력, 쉽게 얘기하면 선제 타격 능력이죠. 힐체인 같은 그런 능력을 일본이 가질 것인가, 또 못 가질 것인가 그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안보도 일본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 법안도 통과시켰고 국가 안보 전략에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한 그 부분이 지금 기시다 정부가 힘을 쓰고 있는,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샹글리라 다이아로그에서 기시다 총리 스스로가 외교 안보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거기서는 기시다 총리가 평화를 위한 기시다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기시다 총리의 외교안보 정책의 5가지 기능을 천명하셨습니다. 5개를 살짝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두 번째로는 안보 강화, 세 번째로는 이게 세 번째가 아주 기시다 총리가 독자적으로 내걸고 있는 아젠다이신데 핵무기 없는 세계. 기시다 총리가 유일한 피복지인 히로시마 나가사키, 특히 히로시마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핵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천명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이함으로써 유엔이 완전히 이 기능 마비 상태에 있으니까 유엔을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경제 안보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개 기둥이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 정부가 지금 힘을 쓰고 있는, 역점을 두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이라서
일본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그 5개 기능의 만능 협력은 한국과의 협력은 꼭 할 것이다. 하고 싶어 한다. 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앞으로 그리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안보 협력이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아무래도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앞으로도 추진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한국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어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 탄도미사일 담지 훈련이라든지 대잠수함 작전 훈련이라든지 그런 훈련은 지금 한미일이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훈련은 새로 시작한 건 사실이 아닙니다. 2016년, 17년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소위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됨으로써 그러한 방위 억지의 건동 훈련은 한 5년 동안 안 했던 거죠. 그런데 다시 북한이 그렇게 도발적인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시 그런 탄도미사일 담지라든지 대잠수함 훈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냥 과거에 했던 걸 다시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불과하고 그걸 넘어서 어디까지 그러한 방위 억지 훈련을 앞으로 할 수 있을까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일 안보 협력도 앞으로 좀 일본의 입장에서는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있는데 또 동시에 신중한 입장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년 동안의 신뢰관계가 너무나 넘어졌기 때문에 먼저 신뢰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한일 안보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조금 더 추진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이제 밟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일 안보 협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 많지가 사실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래도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안보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작업이 일단은 저로서는 시급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많이 발사하고 있는데 한일 방위 당국에서 발표되는 평가가 가끔 다릅니다. 예, 뭐 한 발이나 두 발이나 SLBM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부분은 정보 공유를 하게 되면은 서로의 사실은 유익하고 또 정보를 더욱더 세밀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 협력 부분도 지금은 여기서도 뭐 IRA라든지 뭐 T4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한일 협력해야만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의 동맹국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서플라이 체인 이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한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특히 반도체 같은 것도 여기서는 반도체 생산합니다만은 건작기계라든지 소재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까지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올해 들어서는 많이 이 방위 억지 이 측면에서의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이 많이 복원돼 가고 있는데 사실은 방위 억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조금 또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관여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한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한미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는 일단은 자유국제 질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한 국제 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이 협력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 이 지역에 그런 규칙을 형성하거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틀이 몇 개가 있는데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가장 힘을 쓰고 있는 혹은 지키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게 CPTPP이죠. 다행히 한국도 거기에 참여하겠다라는 의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CPTPP 같은 거는 한일 같이 앞으로 또 형성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틀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CPTPP라든지 RCEP이라든지 그런 거는 주로 무역 질서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데, 근데 CPTPP 같은 거는 경제적인 룰을 정하는 것뿐 아니라 이 지역의 규범이라든지 모든 질서를 형성하는 그런 상당 의미 있는 룰 세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일 같이 그런 거에
참여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동남아나 태평양 도서국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침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민주적인 가치를 지키거나 아니면은 힘으로 인한 그 형상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일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동남아 제국에는 그 견찰력을 제공시키거나 견찰력을 향상시켜주는 그 소위 그 캐파시티 빌딩 지원을 사실은 일본이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또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따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한일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동남아 제국을 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협력 또한 한일이 꼭 해야만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뭐 키시다 정부라서 약간 제가 썼는데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노력. 키시다 총리가 그거에 상당히 힘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지난 9월 유엔에서 있던 그 NPT 회의에 가셔서 연설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같이 상당히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핵 문제는 아무래도 북핵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북핵이었지만은 지금은 사실은 일본에서는 중국의 핵을 많이 염두에 두고 그거를 어떻게 견제하고 또 견제하는가라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뭐 같은 핵 문제이면서도 조금 또 인식이 다른 부분 그런 걸 좀 메꿔 나가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키시다 총리 일본 정부가 내년 5월에 그 히로시마에서 G7 서미트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아무래도 거기에 한국 정부가 초청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한일 관계도 조금 더 순조롭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 지역의 문제뿐 아니라 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이 국제 공헌 같은 것도 한일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춰서 끝내주셔서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니시노 교수님께서는 제가 한 10년 전부터 지켜보면서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이렇게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고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느 쪽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입장을 그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에 딱 맞는 그런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 다 공감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북한 전공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단임제 정권 체제 하에서 정권이 변화될 때마다 대일 관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북 정책과 이제 대일 정책이 어쩌면 상관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요. 예를 들면은 북한과 아주 가깝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북한의 손을 잡고 함께 가고자 할 때는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떠한 강력한 반격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역시 이제 내부의 어떤 그 정치적,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이제 끌어내서 이제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역시 또 이제 국내 정치와 또 대외 정책 어떤 딜레마에 있을 때 역시 이제 한국과 갈등을 겪는 거의 이제 비슷한 상황들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대북 정책하고 대일 정책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살짝 메시지를 좀 던져보면서 저는 이제 사회자로서 그동안 좀 고민해왔던 부분을 짧게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SLBM이나 이제 ICBM 이런 것들이 발사될 때 북한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발사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국제사회 비롯해서 일본, 한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그 절박한 과제인 중장거리 미사일, 탄도 미사일, 스커트 미사일 발사할 때는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한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정권이 들어가 있는 이런 무기를 어떻게 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정부가 이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김정은 정권이 출범해서 바로 1년 만에 핵실험을 했죠. 2013년. 그런데 이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핵무기 없는 지구를 만들겠다고 하던 이제 그 오바마 정부에서 전략적 인내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는데 우리 기시다 정부의 그런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이것은 정치가 아닌 실질적인 내용이었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장 박사님께서 발표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세종연구소의 정성장입니다. 앞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반대로 핵자강, 한국의 핵무장 얘기를 하니까 마치 기시다 총리는 평화주의자고 저는 전쟁광 아닌가 이런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고 하면 서로 할 그런 평화주의자고 둘째 가라면 서로 할 그런 어떤 대화파입니다. 대화주의자고. 그런데 그런 제가 왜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게 됐는가. 근데 저는 평화주의자이고 대화파인 건 맞지만은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대등한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 차강, 독자적 핵무장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걸 가지고 북한하고 핵 가지고 싸우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이게 힘을 갖춰야 그러니까 대등한 북한이 남한을 무시하지 않고 이제 북한을 대화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 이념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기시다 총리 같은 이상주의자는 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목표도 아주 이상주의적이고 고상한 목표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저는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과거 문재인 정부도 추구해왔고 현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추구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도 추구하고 있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북한이 경제력에서도 남한의 몇십 배 열세 그리고 재래식 무기에서 한국이 세계 6위 북한은 세계 30인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핵을 포기하면은 경제력에서도 열세 군사력에서도 열세. 그럼 김정은이 집권할 명분이 남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그건 정책이 아니다. 그거는 종교인들은 그런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치인들, 정책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좀 덜 고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 발표 내용은 여러분들 페이퍼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걸 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중심으로 일단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하나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거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는 건 뭐냐면 이 글에서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준비핵화라는 보다 좀 약간 낮은 목표를 추구하자.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라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100% 비핵화를 의미하는 거라면은 100%까지는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추구하고 그 전에 한 80% 정도까지 비핵화하는 걸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을 하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80%까지 되면은 그 다음에 100%를 추구한 단계로 가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5년마다 있죠. 미국 대통령 선거 4년마다 있죠. 그 4년이나 5년 만에 그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해커 박사 같은 사람도 아무리 잘 진척된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15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보고, 그리고 북한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열세를 극복하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할 수 없는데,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목표다. 우리가 통일 방안도 갑자기 통일로 가자. 직접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잖아요. 남북연합 단계 거쳐서 그 다음에 완전한 통일로 가자. 2단계로 접근하죠. 뭐 3단계로 얘기한다면은 화해협력 단계, 그 다음에 남북연합, 그 다음에 완전 통일. 그런 것처럼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에서도 우리가 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대략 한 5단계 정도 완전한 비핵화를 5단계 정도로 설정을 하고 4단계를 한 준비핵화 정도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정부 임기 내에 한 단계나 두 단계만 진척되면 그건 대성공이다. 이렇게 이제 목표치를 낮춰 잡아야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야 어느 정도 진전이 가능하지 아주 이상적인 완벽한 높은 수준의 목표를 처음부터 추구하게 되면은 아예 진전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국이 핵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핵군축 협상, 핵감축 협상이 가능할 거냐? 불가능하죠. 일단 미국이 갖고 있는 핵과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은 양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첨단 재래식 무기는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혼자서 한국과 미국을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정책이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잠깐 일치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 미국에서 정권 교체로 인해서 잠깐 일치했다가 또 이제 어긋나고. 그래서 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한국과 미국 두 국가를 상대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주장을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해야 된다. 지나치게 북핵 문제로 인해서 국제화되어 있는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정책을 추구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한국이 핵을 갖지 않고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할 수 없다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죠. 그러니까 북한만 핵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만 상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없어버려 전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방식, 아까 최경희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과거 육자회담도 하고 뭐 경수로 건설도 했는데 결국 남은 게 뭐냐? 남은 게 없잖아요. 북한 그 사이 핵 능력은 더 고도화됐잖아요. 그래서 임시 처방은 안 되면은 이제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통제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진통제 가지고 잠깐의 고통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몸속의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죠.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수술을 하기 위한 용기도 필요하고, 확장 억제 이제 현 정부가 확장 억제 강화를 추진하는데, 확장 억제나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나 그 한계가 뭐냐? 한계는 그 세 가지 각기 다른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어느 경우에나 다 미국 대통령이 버튼을 누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2017년에 수소폭탄 가지고 핵실험하고 그 다음에 세 차례 ICBM 발사한 다음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ICBM을 북한이 가진 한 이제 미국이 북한을 공격 못한다 라는 자신감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한은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거고, 이제 그런데 한국은 남한의 상대가 안 된다라고 김정은 트럼프한테 보낸 서신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남한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 말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죠. 뭐 한국 정부가 첨단 비핵 무기로 북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걸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거짓말이고. 왜 거짓말이냐? 2차 대전 때 일본이 항전을 주장을 했지만은 결국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폭 2개 투하된 다음에 손들지 않았습니까? 결사항전을 주장을 했지만, 그거는 비핵무기로는 핵무기의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보여준 거고,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뭐 한반도에 핵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왜 핵 가지고 있습니까? 첨단 재래식 무기로 이제 핵을 상쇄할 수 있으면은 핵 포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핵무기 없는 세계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한 거는 재래식 무기로는 그러니까 핵무기 상대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남북한 간의 핵균형 이거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다만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독자적 핵무장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핵무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독자적 핵무장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독자적 핵무장 얘기하면은 뭐 북한하고 전쟁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북한의 각 도별로 핵무기 몇 개 떨어뜨리면은 끝난다. 한반도 쉽게 통일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극단적인.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핵무장 주장과 핵균형을 주장하고 핵균형을 토대로 핵감축을 지향하는 그런 이제 핵무장 논하고는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물론 좋긴 하지만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지적을 하죠. 실은 불가능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게 그런 이제 지적이 나온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독자적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기존의 과거의 독자적 핵무장론이 필요성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양쪽에 좀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정치학 배울 때 맨 처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상식의 오류 그리고 학자적 상식의 오류 이런 표현인데 과거에 한때는 우리가 그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걸로 생각을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게 상식이었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죠. 그러나 객관적인 진리는 뭡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과 다를 때가 있고 또 이제 그러한 것들이 교묘한 정교한 논리에 의해서 그 잘못된 상식이 마치 사실처럼 간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학자적 상식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학산론자들이 주장하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불가론 이걸 보면은 엄청난 많은 오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 제대로 비판받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학산론자들은 무슨 얘기하냐면은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미국이 과거에 인도하고 파키스탄 핵무장 용인한 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면은. 안 맞죠. 그러니까 그 주장들 보면 하나하나 보면은 안 맞는 주장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미국은 국익과 이제 비확산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될 때 미국이 뭘 선택을 하겠습니까? 국익을 무시하고 비확산 추구하겠습니까? 아니죠. 비확산도 국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고, 국익이 우선된다면은 비확산을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 핵무장 용인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 파키스탄 핵무장 용인하고 경제 지원까지 한 거 아닙니까?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면은 북한은 얼마든지 비확산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핵무장 으로만 계속 우리가 남게 되면은 그러니까 극우 성향의 그런 핵무장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끊임없는 핵무장을 주장을 하지만은 제가 여기서 핵무장을 완료한 다음에 핵감축 협상으로 가자는 거는 무슨 얘기냐? 북한이 지금 한 50개 정도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지금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그러니까
뭐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갖게 될 걸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합니다. 핵무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핵 확산의 위험은 높아지고 핵전쟁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실현 불가능한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는 걸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한국의 핵무장을 통해서 50개 정도 돼 있는 핵무기를 남북 모두 한 10개 정도로 줄이는 게 더 바람직하겠는가? 10개 정도로 줄일 수 있으면은 100개, 50개를 10개 정도 줄일 수 있으면은 그만큼 핵 사용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핵 확산의 위험도 줄어들고. 그래서 아주 이상적이고 고상한 그런 목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정된 그런 목표를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한테도 그걸 설득할 필요가 있죠. 북한이 이대로 놔두면은 지금 50개에서 앞으로 10년 후에 100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200개도 될 텐데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중동 국가들이 이거 한두 개 팔라고 했을 때 뭐 돈이 외화가 아쉬우면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핵무기 양이 줄어들어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공격받았을 때만 사용하는 그런 게 더 안정적인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뭐 대미 설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하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건 엄청난 오류입니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입장 갈라져 있죠. 그리고 비확산론자들은 미국이 핵확산을 절대로 용납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바이든 행정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과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트럼프가 자신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 얘기를 했고 이제 뭐 유명한 뭐 비확산론자인 퍼거슨 같은 경우 보고서에서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이걸 저지하지 못할 경우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 은밀히 용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했고 미어샤이머 같은 현실주의 국제정책자도 그러고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입장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비확산론자들이 있고 또 한편에 현실주의적인 그룹이 있는데 현실주의적인 그룹은 한국만 핵무장이 아니라 보통 한일의 핵무장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한국이 핵무장 시켜서 북한 핵 견제하고 일본이 핵무장해서 중국 견제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자기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 간의 운동장을 보면은 북한만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 간만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북아에서도 북중러는 다 핵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한미일 중에 핵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은 멀리 있죠. 그러니까 이 동북아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가 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욕타임스 여기 지국장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 지국장이 하는 말이 미국 기자들하고 이제 대화할 때 뭐 대화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시작해서 중국으로 끝난다.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미중 전략 경쟁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문제가 부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미중 전략 경쟁이 가장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고 그런데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은 일단은 북핵을 견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미국은 북핵도 견제해야 되고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혼자서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한 건 뭐냐. 트럼프라든가 그 행정부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 노릇하기 힘들다. 그래서 동맹이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가 다르면서도 방식은 다른데 기본 방향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에 더욱 의존한 형태로 가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든 걸 미국이 다 주도하려고 했다면은 지금 동맹에 더욱 의존한 형태로 가는 거고 트럼프는 고립주의로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같은 잘 사는 나라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명분 축적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페이퍼에서도 이제 지적을 하는 거는 4단계 접근법 표 가지고만 하나 설명을 한다면은, 이제 1단계는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한국이 NPT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NPT 탈퇴하고 나서 만약 6개월 내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핵무장 실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선언을 하고, 그 다음 3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미국의 동의하에, 대미 설득 및 미국의 동의하에 핵무장 실행으로 간다. 근데 핵무장 실행 방법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식으로 핵무장하고 나서 핵무장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시인도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외국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다만 정부가 우리는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억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핵이란 용어 사용 안 한다 하더라도 NPT 탈퇴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저위력 핵무기 정도는 핵실험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핵무장한 다음에 조건부 핵무장, 우리가 이제 핵무장을 했는데 이거는 이후에 이제 앞으로 북한과 핵감축 협상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북한이 핵감축 협상에 수용하게 되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5분의 1씩 폐기할 때마다 북한이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5분의 1 폐기했을 때 북한의 정유 제품 수입에 대한 제재 해제해주고, 또 나머지 5분의 1 폐기했을 때는 북한의 철광석 수출에 대한 제재해주고, 또 5분의 1 폐기했을 때는 이제 수산물 수출에 대한 제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북미 북일 관계에서는 1단계에서 연락사무 설치, 2단계에서 영사관계 수립, 3단계에서 국교 정상화, 4단계에서 이제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관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 재가동하고, 2단계에서는 남북중 철도도로 연결들 하고, 3단계에서는 북한 특구 등에 진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목표를 4단계까지 가는 걸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4단계가 완료되면은 그 다음에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게 그나마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래서 정부가, 그리고 딱 10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NPT 탈퇴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 학자적 상식의 오류. NPT 10조에 보면은 한 국가가 심각한 안보 위기에 처해서 탈퇴하는 걸 권리로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PT 조항을 무시하고 NPT 탈퇴하면은 뭐 마치 우리가 경제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궤변이다. 는 말씀으로 일단 발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열렬한, 정말 절실한 절박감을 갖고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4단계 방법론까지, 접근법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북한 핵이 수십 년간 갈고 닦고 다시 다듬어지면서 이제 완성을 했죠. 반대로 말하면 그것을 제지하고자 했던 국제사회는 실패했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다양한 생각을 해보자. 기존의 이전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우리도 핵무장하는 이런 새로운 접근법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요즘 북한은 핵을 국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놀라우실 건데, 국채라는 말은 국가 체제 그 자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있어서 핵의 의미는 과거에는 김일성 시대에는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그런 의사도 없다. 왜 우리를 제재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김정일 시대에서는 핵은 우리의 방어를 위해서, 국가 방위력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오면은 사실상 핵은 방위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서 경제, 군사, 그리고 문화까지도 이제 모든 걸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핵 그 자체는 핵이 완성될 때마다 그것은 이제 김정은의 권위와 직결돼서 그 권위 체제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2022년 9월 8일
비로소 북한은 핵교리 법제화를 선언했습니다. 기본 내용은 이제 핵을 이제 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교리를 채택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핵무장을 얘기한다면 정말 이상하게 취급되거나 했었는데 저는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서 준비하면서 올 것이 왔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핵무장을 전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판은 아니고 다양한 논의를 이제 사회에 던지고 함께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6월 샌드 연구소가 6월하고 7월에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안보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데이터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핵무장을 요구하는 국민들 퍼센트지는 74.9%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의 연구 조사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에 벌써 통일연구원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71%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국제문제연구소가 또 이제 한국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자작년에 69%가 나왔다가 작년 2월에는 71%로 또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요구라고 전체에 그렇다고만 보기는 어렵긴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 현실인 것만큼 또 계속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전술핵, 전략핵 이렇게 또 실전 배치 이동하면서 기동성 있게 발사하고 그다음 동시에 다발적으로 투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시점에서 사실상 우리는 할 수 있는 일 아무도 없다는 것이 너무 허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어떤 게 정답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던져서 함께 고민하는 이런 시간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핵에 대해서 가장 이제 어려웠던 피해를 받았던 그런 역사를 가진 일본이 또 이렇게 핵무장 하려고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2번씩이나 핵무장 시도했다가 이제 이렇게 실패했었는데 미국이 제지를 받았었는데 그렇게 되면 대만도 만약에 시도한다면 이 동북아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초래되고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 역시 사실 우리 사회가 2018년 4.27 정상회담 바로 일주일 전에 북한이 당중앙전원회의를 열고 핵무기를 체계화했고 이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병진 노선, 경제 병진 노선이 완성됐다고 하고 이제부터는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 사회가 모두 이제 그걸 뉴스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때 우리의 핵무기는 세계적인 핵 구축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이죠.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북한 역시 이제 핵 군축을 원하는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시나리오 그리고 위험 요소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렇게 논의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이미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과 관련해서 김병현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인프라 계속 우리는 인프라를 먼저 하자고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했었는데 사실상 인프라는 북한을 통과되는 북한은 빌려주는 격이 되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북한이 말을 빌린다면 경제적 예석은 곧 정치적 예석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비재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소비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동력을 준다면 약간 또 얘기가 달라질 것 아닌가 이런 또 기대도 해봅니다. 오늘 정말 발표를 동북아 이제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또 안보 상황에서도
과거에 경제와 안보가 분리됐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이제 니시노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토론 준비는 이제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토론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